SK 충격적입니다. SK의 약자 도대체 뭘까요? SK 이름의 뿌리에는요 정말 그 식민지 역사의 아픈 기억이 한 글자씩 박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롯데가 이 소설 여주인공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전신 이름이 한국 나이롱 주식회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회사 이름에 AI를 붙인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남조선 폭파 집단 환영. 이병철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자식, 골프,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보는 기업의 이름들이 있죠. 그 기업의 이름들을 보면 매일 보니까 친숙하긴 한데, 그런데 그 기업의 이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지식편의점에서는 우리가 매일 보면서도 전혀 몰랐던 그런 기업들의 이름, 그 이름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SK 충격적입니다. SK의 약자 도대체 뭘까요? 아마 이런 부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선경이라는 걸 생각하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성경 스마트 학생복, 아니면 성경 테이프, 그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막 응답하라 보면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했던 그 테이프들, 그런 것들을 만들던 곳이 SK였죠. 성경에서 만들었어요. 선경의 줄임말이 SK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선경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경이 SK가 됐다는 많이 아셔도요, 이게 성경이 어디서 왔나 이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단 선경의 앞에 선자는 고울선 그리고 서울경자입니다. 두 회사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떼어가지고 만든 게 성경이에요. 1940년 일제강점기인데요, 만주에 직무를 수출하던 일본인 포목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만주단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교토에 견직물 회사가 있었습니다. 경도직물. 그러니까 선만주단과 경도직물, 이 두 회사가 합작해서 수원에 세운 공장이 바로 성경직물이었습니다. 선만주단의 선자와, 근데 이거는 조선의 선자예요. 그리고 경도직물의 경자, 그러니까 교토의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식민지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조선과 만주를 오가는 선만주단, 그 선자와, 그리고 일본 교토, 서울경이니까 당시 그 교토,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있어서 SK 이름의 뿌리에는요 정말 그 식민지 역사의 아픈 기억이 한 글자씩 박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죠. 이게 친일 기업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방이 된 다음에 적산이 된, 그러니까 남기고 간 거죠. 일본 사람들이 뭐 공장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적산이 된 이 공장을 최종건 창업주가 인수를 했고요. 그 공장에 다니고 있었던, 그리고 그 최종건 창업주의 동생인 최종현 회장이요, 나중에 정유와 통신 같은 것들을 다 그룹에 합치면서 지금처럼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의 SK입니다. 그리고 1998년에 이 그룹은요 아예 이름을 알파벳 SK로 바꿔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뭐 글로벌 시대 CI 전략이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름에 새겨있던 시대의 흔적, 이런 것들을 알파벳 두 글자 안으로 살짝 접어버린 거죠. 우리가 매일 보는 그 빨간 나비 로고, 그 뒤에는 조선의 아픈 역사까지 같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1774년에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거든요. 이게 내용들은 많이 아시죠? 청년 베르테르가 짝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슬퍼하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럽 전체가 이 소설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베르테르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생겼고, 무엇보다 베르테르의 자극을 받아서 또 같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근데 시한책방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인공을 관리녀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공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그 여주인공이 계속 베르테르한테 뭔가 한마디씩 하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플러팅이에요. 정말 플러팅의 정석 같은 그런 멘트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어장관리녀다, 이게 과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 소설이 나올 때는 이 여자 주인공이 마치 첫사랑 소녀의 어떤 대명사처럼 쓰였던 거죠. 이 여성 이름이 샤를로테입니다. 이 소설에서 베르테르가 이 샤를로테의 애칭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앞에 샤를 빼고 롯데라고 불러요. 바로 우리가 아는 기업 롯데가 이 소설 여주인공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19살에요. 83엔 정도의 돈을 들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기업을 세운 사람이 바로 롯데 창업주 신격구 회장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요, 그 여주인공 롯데를 자신이 처음 설립한 껌 회사의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소설의 여주인공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겠다, 이런 의미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설의 흔적이요 지금도 그룹 곳곳에 남아있어요. 롯데백화점
프리미엄 명동 본점 앞에는 샤를롯대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에 가잖아요. 그러면 괴테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웬 괴테가 있지? 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 그룹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잠실에 뮤지컬 전용관 있죠. 뮤지컬 주로 공연하는 그 전용관 이름이 샤롯데 시어터거든요. 또 이거는 저도 이제 많이 안 잡아서 모르겠는데 롯데호텔 객실에 가면요. 지금도 젊은 베르텔의 슬픔이 비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 괴테가 이걸 이렇게까지 쓰는 걸 알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저작권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괴테의 흔적이 우리 대기업 롯데 이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굉장히 진지한 건데 그 기업의 이름은 코오롱이에요. 코오롱 하니까 뭔가 프랑스어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어쨌든 고급스러운 조어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이 기업은 등산복 입으시는 분들은 다 알 건데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죠. 근데 이 코오롱이요. 코리아와 나이롱을 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오롱은요. 코리아 나이롱이에요. 실제로 이 회사의 전신 이름이 한국 나이롱 주식회사였습니다. 이게 왜 웃기냐면 나이롱이란 말이 사실 어떤 좋은 어감은 좀 아니죠. 그러니까 가짜 환자를 말하는 나이롱 환자라는 말처럼 뭔가 부정적인 말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일론은 인류 최초의 완전 합성 섬유입니다. 그래서 나일론은 진짜 같은 가짜인 거죠. 그래서 인조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가짜 환자라는 의미까지 쓰인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서 어쨌든 코리아 나일롱 이러면 뭔가 그렇지만 이게 195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요. 1950년대 나일론은 어떤 물건이었냐? 빨아도 금방 마른 옷이에요. 잘 찢어지지도 않는 스타킹이고요. 다듬이질 막 이렇게 하던 시대에 이건 그냥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론 양말 한 켤레가 너무너무 귀한 시절. 나일론 스타킹. 와, 이거 장난 아니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에 나일론을 딱 박아놓은 건요. 이게 촌스러운 게 아니라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브랜딩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회사 이름에 AI를 붙인 거나 비슷한 거예요. 뭐 지금 보면 웃기긴 하지만 그때는 테슬라 같은 것이었다. 새로운 최첨단 기술이니까 이게 코오롱이라는 이름의 진실입니다. 삼성과 대결 구도를 벌였던 회사가 어디일까요? 그리고 해외에서 폭발물 그룹이라고 불렸던 회사는 또 어디일까요? 치약 팔던 회사와 자전거 부품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여러분의 거실과 차고를 점령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우연치 않게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오늘 정말 많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이름의 회사들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일단 삼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성의 이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성은요 1938년 3월 1일 3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진짜. 3월 1일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8살 이병철이라는 그 창업주죠. 이 이병철이라는 분이요 삼성상회라는 간판을 처음에 겁니다. 뭘 팔았냐? 반도체? 아니죠. 첨가물과 건어물이었습니다. 대구의 과일과 포항의 건어물을 모아서 중국과 만주에 내다 파는 무역상이었어요. 그리고 부업으로 국수를 팔았거든요. 그 국수의 상표가 별표 국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 세 개의 별이잖아요. 이 삼성의 뜻은요. 창업주가 직접 밝힌 게 이거예요. 삼은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 삼이면 뭔가 삼위일체처럼 뭔가 완전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 별이죠. 밝고 높고 영원히 빛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크고 강력하고 영원하라라는 그런 염원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별표 국수 상표에는요. 별 3개가 그려져 있었고요. 이 별 3개는 1993년에 지금처럼 삼성의 파란색 타원 로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 로고의 기본이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기억하는 삼성 로고는 진짜 별이 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로고에 박힌 것처럼 이름에 박힌 것처럼 크고 강력하고 영원해. 그 염원대로 삼성은 뭘 해도 1등을 했습니다. 다 재패를 했죠. 설탕도 1등을 했고 모직도 1등을 했고 나중엔 전자도 1등을 해요. 그런데 딱 하나 아무리 해도 1등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조미료였어요. 자, 1956년에 그러니까 삼성이 이기지 못한 회사 이건데 1956년에 임대홍이라는 사업가가 국내 최초의 발효조미료 미원을 만듭니다. 맛의 근원 이런 뜻이에요. 미원은. 그래서 미원은 그야말로 국민 조미료가 되거든요. 부엌마다 미원, 식당마다 미원. 이 미원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삼성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 라고 해가지고 대항하는 그 조미료를 만들어요. 그거 이름이 미풍입니다. 비슷하게 만든 거죠 이름을. 그리고 딱 정말 전쟁을 벌여요. 사은품 전쟁하고 광고 전쟁
경쟁하고 심지어 시장에서 양쪽 영업사원들이 몸싸움까지 벌였다라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치열한 혈전이었습니다. 자, 삼성이 그래서 그 웬만하면 성과를 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결과는 미원의 완승입니다. 여러분 미풍이라는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죠? 미원이 완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미료 주세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미원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원이 조미료의 대명사가 돼버리니까 미풍 주세요. 되게 이상한 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미원 주세요라는 이 말의 습관을 제1제당이 넘지 못해요. 이병철 회장이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전해줘요. 이병철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자식, 골프, 그리고 미원. 이런 말이 전해질 정도로 미원은 이병철 회장의 골칫덩어리였던 거죠. 제1제당도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1975년에 다시다라는 소고기 맛 종합 조미료를 만들어서 아예 다른 판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발효 조미료는 미원, 종합 조미료는 다시다. 이렇게 시장이 갈라진 채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엔딩은 이름에 있죠. 그렇게 삼성을 이긴 미원이요.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미원이란 이름으로 이긴 거거든요. 근데 1990년대 후반에 스스로 이름을 버립니다. 그 새 이름이요.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F&B 대기업 대상이 미원이 전신인 기업이 바로 대상그룹인 거죠. 대상은요. 이게 상대방이다라는 그런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큰 코끼리란 뜻입니다. 상이요. 그러니까 그 저거 있죠. 장기할 때 보면 코끼리 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 상 뭐 이런 식으로 그 코끼리예요. 그래서 대상은 큰 코끼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개명 당시에 그룹이 밝힌 공식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룹 이념인 인간 존중의 실천 의지를 담아서 인간과 친한 동물인 코끼리를 새 이름으로 정했다. 이게 공식 입장이거든요. 이게 뭐지? 인간과 친한 동물은 개 아니야? 그러면 대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왜 대상인가? 약간 아직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식 입장이라 더 이상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만 세간에서는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1990년대 MSG 유해성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MSG 하면은 대명사가 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 자체가 종합식품기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좀 짐이 될 수 있었다.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MSG는 이후에 식약처가요. 무해하다라고 공식 발표한 그런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름을 잃은 셈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삼성과 대상의 어떤 미원에 대한 발효조미료에 대한 승부는 최종 스코어는 어쨌든 미원이 이겼는데요. 근데 시대는 그 이름을 지워버린 거죠. 미원이라는 이름을 지우게 돼요. 승리한 이름도 시대가 바뀌면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조미료 전쟁의 진짜 교훈인가 싶습니다. 한화 지금은 태양광도 하고요 금융도 하고 우주로 로켓도 쏘고 있습니다. 그런 큰 그룹의 이름인데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한화의 핵심 사업이 뭐지? 라고 하면 그렇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B2C보다는 B2B를 많이 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메인 사업이 뭐냐면 군수 사업입니다. 무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군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수 사업이니까 국방부에 납품만 잘하면 되고 외국에 무기를 잘 수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소비자들한테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가 뭘 만드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한화 뭐 만드는지 알아? 그러면 다들 그러게? 야구단하고 야구단만 얘기해요. 근데 하나생명도 있고 하나 이글스 야구단 정도만 알려져 있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게 군수사업이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한화의 이름은 사실은 준말이거든요. 원래 이름은 한국화약입니다. 한국화약의 준말이 한화예요. 1952년에 전쟁 중에 김종희 창업주가 처음에 한국화약 주식회사를 세우거든요. 그게 모태예요. 이 김종희 창업주는 일제강점기에 조선화약공판이란 화약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그 회사를 정부로부터 불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회사에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놓고 간 거거든요. 그럼 이거 누가 할래? 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직원이었던 사람이 인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정부로부터 불화를 받아서 이걸 운영하게 된 거죠. 그때 별명이요. 다이너마이트 김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1950년대 후반 국내 최초로 다이너마이트 국산화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벨이다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50년대 후반이라는 얘기는 6.25 전쟁이 끝나고 다 폐허가 된 국토잖아요. 거기에 뭔가 건설해야 되는데 재건해야 되려면 있던 것들을 일단 쓸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도로를 뚫는다든가 광산을 열거하는데 화약은 국가 기관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화약을 박은 게 자부심이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래서 화약이라는 게 엄청 쓸모가 있었고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일어섰는데요. 문제는 세계화 시대로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한국화약그룹이라는 게 기업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영문명이 뭐였냐면 코레아 익스플로시브 그룹이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한국 폭발물 그룹이에요. 그래서 급기야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룹 고위 관계자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 측이 환영 플래카드에 이 영문명을 번역해서 내걸은 거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남조선 폭파 집단 환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졸지에 테러 단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다 보니까 야 이건 글로벌 시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1990년대 초에 그룹이 이름을 한화라고 해서 줄여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올해 한화는요, 방위산업 호황이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재계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화약회사로 출발한 이름이요, 결국 그 뿌리 사업, 방위산업이죠, 군수사업으로 정상권에 올라간 거예요. 한화하니까 일단 프로야구가 먼저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왕 나온 김에 다른 프로야구단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화의 폭발물 이미지와는 좀 상반되는 이미지가 두산입니다. 가장 착실한 이름이에요. 두산, 말두와 외산이거든요. 곡식을 셀 때 한 말, 두 말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세는 단위인 말, 요런 정도를 가지고 이걸 쌓아가지고 산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 쌓아가지고 큰 산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두산의 뿌리는 이게 진짜 오래됐거든요. 1896년 대부분 일제강점기 끝나고서 그거 버리고 간 회사들을 인수해서 키운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두산은 1896년입니다. 서울 종로에 박승직 상점이라는 상점이 문을 열어요. 이게 대한제국도 아니었어요. 조선 때였어요. 고종시대에 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두산이라는 건 국내 최장수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1946년이죠. 이때 창업주의 아들인 박두병 회장이 상점을 이어받으면서 두산성회라는 새 이름을 답니다. 130년을 한 말 한 말 쌓아온 이름이라는 거죠. 정말 이름값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LG라는 이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1947년에 구인회 창업주가 세운 락히 화학공업사가 있거든요. 락히, 그러니까 영어로 럭키 있죠. 럭키를 한자로 음차한 게 락히예요. 그래서 락히 화학공업 주식회사, 공업사죠. 락히 화학공업사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국산 화장 크림인 럭키크림이었어요. 이게 대박이 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제품 이름이 그대로 회사 이름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뒤를 이은 히트작이 더 유명한데요. 그게 바로 럭키 치약입니다. 한때는 럭키 치약이 정말 독점이었어요.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치약하면은 다 럭키 치약만 썼거든요. 그걸로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리고 1958년에 이 치약 회사가 금성사라는 전자회사를 세워요. 그리고 이듬해 국산 최초 라디오 A501을 처음 만들게 되죠. 이 회사가 금성사예요. 얼마 전에 바로 그래서 라디오 A501을 복각한 그런 모델도 한번 선보인 적이 있어요. 잠깐만. 그런데 럭키 화학공업사 하니까 이쪽 금성사는 좀 죽잖아요. 그래서 럭키와 금성 합쳐가지고 럭키 금성이란 회사가 됩니다. 럭키 금성이 쭉 커오다가요, 1995년에 좀 촌스러운 그런 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럭키의 L과 금성 골드스타의 G를 합쳐가지고 만들자. 그게 LG예요. 여러분이 세탁기를 보실 때마다 보이는 그 LG, 그 안에는 사실은 치약과 라디오라는 역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프로야구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기아라는 이름 있죠. 기아 같은 경우는 1944년이죠. 김철호 창업주가요, 경성전공이라는 기업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 부품을 파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사명을 기아 산업으로 바꿔요. 이 기아가 일어날 기, 그다음에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일어선다, 그런 뜻이에요. 자전거 부품 공장인데 이름에 대륙을 품은 겁니다. 뭐 상당하죠. 네, 그래서 그 야망대로 지금은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 수출하는 회사가 됐으니까. 근데 당시에 조선에서 막 일어난 그 자전거 부품 회사가 기아다, 내가 아시아를 확 일어나 버리겠다, 답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니까 야망은 대단했죠. 그리고 또 하나, 기계 부품 이름이 기아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할 때 기아를 바꾼다 할 때 기어라고 쓰죠. 그래서 기아라고 부른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아는 아시아의 비상 이러면서 동시에 자기네 주력 제품인 기어이기도 한 나름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이름이었던 거죠. 같은 해 1952년에 이 회사가 국내 최초의 국산 자전거를 내놓는데요. 그 이름이 삼천리호예요. 자전거 이름이. 그래서 지금의 삼천리 자전거가 여기서 갈라져 나온 회사입니다. 자전거로 삼천리를 달리겠다라는 회사가 지금은 자동차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예언이 된 거죠. 자, 다음 편은 사라진 회사들입니다. 담배를 지운 회사, 그리고 동양을 버리고 별자리가 된 회사, 그리고 올해 이름이 통째로 사라지는 대기업까지 이름의 장례식과 부활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